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 김동식 작가의 작품입니다. 김동식의 소설은 장르가 없죠. 굳이 장르가 있다면 김동식입니다. 네. 목숨을 구할 때마다 젊어지는 계약이라는 작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30. 사내는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불어난 사채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인생의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사내는 시내의 고층 건물들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옥상 문이 잠기지 않은 어느 건물의 옥상에 올랐다. 난간 위에 올라서니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심호흡을 하며 몸을 던질 준비를 했다. 한데 그때 잠깐만! 급히 나타난 한 중년의 남자가 사내를 말렸다. 드디어 찾았어. 잠깐만요. 잠깐만! 뛰지 마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중년의 남자가 양손을 내저으며 사내에게 다가갔고 사내는 뒤를 돌아보며 경고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 안 갑니다. 잠시 얘기만 합시다. 얘기만. 남자는 사내를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얘기했다.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말려도 소용없어요. 전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내의 태도는 단호했지만 남자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흔들며 사내를 말렸다. 아이고, 제발 가족들하고 친지를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가족이라고는 할머니밖에 없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오히려 제가 죽는 게 모두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전 이만. 아이고, 잠깐만. 진정 좀 하시고. 제발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셔서 그런 겁니다. 어디 가서 식사라도 좀 하시죠. 소고기. 제가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제발 죽지 마세요. 사내가 보기에 남자의 간절함은 진심 같았다.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다니. 조금이지만 미안한 감정이 싹 텄다. 죄송하지만 전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아유, 왜 이러십니까? 목숨을 중히 여기셔야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전. 사내가 사과하며 뒤돌자 남자가 화들짝 놀라 크게 외쳤다. 잠깐만요.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왜 죽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연 정도는 들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몸을 돌린 사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말고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돕겠습니다. 억울한 일이십니까? 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목숨을 버리려고 하십니까? 일단 얘기나 좀 해보시죠. 예? 사내는 망설이다가 간략하게 말했다. 누굴 탓할 것도 아니고 다 제 잘못입니다. 방탕하게 쓴 사채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내는 다시 돌아서서 뛰어내릴 자세를 잡았다. 한데 잠깐,
얼마입니까? 그 빚이 모두 얼마예요? 알아서 뭐 합니까? 제가 그 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예요? 남자를 쳐다보는 사내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가 갚아 드린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예? 얼마입니까? 얼마인지만 말씀해 보세요. 모두 얼마입니까? 사내는 우물쭈물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8천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드리죠. 예? 8천만 원이라고요? 제가 갚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지 마십시오. 예? 제발 죽지 마세요. 사내는 미간을 찌푸리며 중년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말씀은 고맙지만 이미 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갚아 드린다니까. 중년 남자가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사내는 고개를 흔들었다. 상식적으로 그가 8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대신 갚아줄 아무 이유가 없었다. 사내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그 순간 남자가 소리쳤다. 잠깐! 지금 이체합니다. 응? 저 지금 핸드폰 꺼냈습니다. 지금 계좌 이체한다고요. 돌아선 사내의 눈에 정말로 핸드폰을 꺼내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이때다 싶어 얼른 말했다. 계좌번호 얼른 불러주세요. 8천만 원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예?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일까? 저 모습은 정말일까? 아, 정말입니다. 일단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흔들리는 눈빛으로 한참을 망설이던 사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마음으로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자 남자가 곧바로 스마트폰을 조작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사내는 설마하는 심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두 눈을 부릅떴다. 그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린 것이다. 핸드폰에는 은행에서 날아온 입금 문자가 찍혀 있었다. 이럴 수가. 됐습니까? 8천 확인하셨죠? 그 돈으로 사채 빚 갚으시고 죽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사내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다가 난간 안쪽으로 내려섰다. 정말 이 돈을 제가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럼요. 얼마든지요. 저 돈 많습니다. 부담 없이 쓰세요. 아니, 어떻게... 사내는 감격에 떨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년의 남자가 급하게 말했다. 혹시 제가 나중에라도 돈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전 지금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행복하시길. 그는 정말로 곧장 뒤돌아 달려갔다. 그게 더 사내에겐 충격이었다. 멍하니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내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서 쫓아 달려갔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내는 은인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한데 앞서가던 중년 남자는 한사코 손을 저으며 소리쳤다. 아유, 아니요. 괜찮으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아니요, 선생님.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중년 남자는 계단을 내려가며 계속해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사내는 그럴 수 없었다. 당장 남자를 붙잡고서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었다. 선생님, 괜찮다니까요. 따라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남자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감사 인사를 거부했다. 격정에 빠진 사내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확실히 남자의 태도에는 이상한 데가 있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괜찮다니까, 진짜. 선생님! 기필코 남자를 붙잡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사내는 날듯이 계단을 뛰어내렸고 결국 남자를 붙잡아 세우는 데 성공했다. 한데, 이런 씨. 사내는 경악했다. 글쎄, 조금 전까지 나이 50은 되어 보이던 남자가 앳된 청년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된... 곤란한 표정의 중년 남자가, 아니, 청년이 한숨을 내쉬었다. 들켜버렸군요. 어쩔 수 없이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실은 제가 얼마 전 생명의 신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에? 그 생명의 신하고 계약하게 되면요. 저는 그 이후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면 그때마다 그 사람 나이만큼 젊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내는 그의 황당한 말에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직접 목격한 그의 회춘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러고 보니 남자의 모습이 딱 자신의 나이인 30살 정도 젊어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자가 그렇게까지 애썼던 이유도 이해가 갔다. 30년의 젊음에 비하면 8천만 원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기회가 정말 흔치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옥상 난간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자마자 중년이었던 청년의 설명을 듣는 동안 사내는 흥분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다. 이 사람 주장은 진짜구나. 그렇다면? 저도 그 생명의 신하고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사내는 그의 소개로 생명의 신과 계약을 맺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지만 당연히 감수할 수 있었다. 생명의 신은 절대적인 생명력을 줍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당신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면 반대로 그만큼 나이를 먹을 겁니다. 사내는 어차피 살인 같은 걸 할 생각이 없었으니 상관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특별해졌다. 게다가 중년의 남자가 내주었던 8천만 원도 수중에 그대로 있었다. 사채 빚을 갚고 나면 누구보다 제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니, 잠깐만. 어차피 제2의 인생을 살 거라면? 사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만약
10대가 된다면 사채업자가 어떻게 알아보겠는가? 굳이 돈을 갚을 필요가 있을까? 진짜 자신은 자살이나 실종으로 처리하고 10대가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 전혀 상관없지 않겠는가? 기가 막힌 생각이었다. 굳이 8천만 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사내의 눈이 흥분으로 빛났다. 지금 당장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야만 했다. 20대는 안 된다. 자기 나이가 30이니까 최소한 10대의 목숨을 구해야 했다. 근데 어디 가서 10대의 목숨을 구하지? 막상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니 막막했다. 영화에서처럼 차에 치일 뻔한 사람을 구하는 일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큼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중년의 남자가 자신을 찾고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사내는 막연하게 중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아이, 빌어먹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더니 도대체 어딜 가야 찾을 수 있는 거야? 하교하는 아이들을 괜히 관찰하고 쫓아다니던 사내는 방법을 바꿔 인터넷을 이용해 보기로 했다. 하지만 자살 글을 죄다 뒤져봐도 대부분 자살하고 싶다였지 당장 자살하겠다는 글은 없었다. 그 와중에 사채업자의 협박 전화가 계속해서 울렸다. 일단 무시하고는 있었지만 사람 찾는 데는 귀신 같은 작자들이니 언제 쫓아와도 이상할 게 없었다. 아, 미치겠네. 진짜 그냥 8천만 원을 줘버려야 하나? 그러기엔 너무 아까웠다. 애초에 원금은 반도 안 됐는데. 전전긍긍하던 사내는 문득 생각했다. 잠깐만. 굳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내가 그 위기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기엔 못하지만 혹시 생명의 신에게 그 정도의 융통성은 있지 않을까? 사내는 고민했다. 계속 울리는 사채업자의 전화는 사내의 마음을 급하게 했고 합리화시켰다. 어차피 내가 살릴 건데 뭐. 해서 안 된다고 해도 손해볼 건 없잖아. 사내는 바로 계획을 짰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하게 자신이 죽이려다 마는 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았다. 상대방이 스스로 위험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아! 사내는 어릴 적 시골집에서 자랄 때 농약을 먹고 죽은 동네 형이 생각났다. 거기서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다. 먼저 이온 음료가 담긴 페트병에 농약을 탄다. 그 다음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하며 근처에다 페트병을 슬그머니 내려놓는다. 잠깐씩 자리를 비우거나 잠든 척을 하면 땀 흘린 아이들 중 누군가 하나가 와서 농약이 든 이온 음료를 훔쳐 마시려고 할 것이다. 그때 다급히 말려서 생명을 구하는 거다.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 일부러 먹인 것도 아니잖아. 사내는 단지 농약이 든 병을 들고 다녔을 뿐이고 아이가 훔쳐 먹으려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일 뿐이다. 그 정도면 목숨을 구한 걸로 인정받지 않을까? 애매하긴 했지만 도전해볼 가치가 있었다. 사내는 며칠간 단단히 준비해서 중학교 운동장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생각만큼 일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속이 탔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사채업자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간 지도 이미 오래였다. 어쩔 수 없이 8천만 원을 포기해야 하나 싶던 어느 날.
운동장에 있던 사내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드디어 한 아이가 페트병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사내는 바로 달려가려다가 움찔 멈춰섰다. 아직 안 돼. 좀 더 확실하게 목숨의 위험이 닥쳤을 때 가야지. 사내는 몹시 긴장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이의 목숨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빠르면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깝게 된다. 그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에 손을 얹고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모든 장면이 느리게 보였다. 아이가 벤치로 다가가고 손을 뻗어 페트병을 집어 들고 뚜껑을 돌려 열고 페트병을 얼굴께로 가져가는 바로 그 순간. 야, 이 새끼야! 사내는 벼락처럼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향해 달려갔다. 깜짝 놀란 아이가 페트병을 떨어뜨렸고 사내는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었다. 너 임마 누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래. 이 안에 농약 들었다고. 네? 너 죽을 뻔했다고 임마. 어휴, 내가 네 목숨 구해준 줄 알아라. 응? 아이는 영문을 몰라 그저 당황하고 겁먹은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조금 미안해진 사내는 아이에게 5만 원권 지폐를 쥐어주며 급히 자리를 떠났다. 이걸로 친구들이랑 시원한 거 사 마셔. 사내는 달렸다. 저번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중년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는 사이 몸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꼈다. 에? 됐다. 됐어. 몸이 가벼워. 환희에 찬 사내는 운동장을 빠져나가자마자 급히 핸드폰 카메라를 켰다. 이윽고 10대 후반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됐어. 됐다고. 생명의 신이 융통성이 있었네. 청소년이 된 사내는 환호했다. 이 정도면 사채업자는 물론 아무도 자신을 알아챌 수 없을 것이다. 사내는 곧장 제2의 인생을 준비했다. 살던 자취방에 바다로 뛰어들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오던 길. 컴퓨터, 핸드폰, 옷, 신발, 가구, 가전,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몽땅 버리고 나왔다. 이후로는 무적자 행세를 하며 취적 과정을 밟았다. 생각보다 복잡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결국 새로운 신분을 얻는 데 성공했다. 다시 태어난 사내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살 직전까지 갔던 험난한 인생 경험과 10대의 젊음이 더해지니 대단한 무기가 되었다. 게다가 앞으로도 영원한 젊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니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붙었다. 일단 새로 방을 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보러 다녔다. 그러는 동안 혹시나 해서 전에 살던 곳을 방문해 보니 사채업자들이 혈안이 되어 그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통쾌했다.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다 문득 유일한 핏줄인 시골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났다. 설마 사채업자들이 거기까지 찾아갔을까? 하긴 간다고 해도 할머니에겐 뜯어낼 돈도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내는 시골로 가는 버스표를 끊었다. 일단은 멀리서 보고만 올 생각이었다. 가는 동안 청년의 마음은 가벼웠다. 할머니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까? 만약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한다면 믿을까 안 믿을까. 장난기 어린 얼굴로 버스에서 내린 청년은 곧바로 할머니의 시골집으로 향했다. 한데 할머니 집 대문 앞에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가면 어쩌노. 찾아오지도 않는 손주놈이 뭐라고, 그놈이 뭐라고. 형님이 이렇게 가시면 어쩌노. 깜짝 놀란 사내는 곧바로 그 할머니에게로 달려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이고, 서울에서 손주놈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더니 글쎄. 사내의 동공이 흔들렸다. 아닐 거라며 곧장 대문 안으로 달려간 그가 할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사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믿을 수 없단 얼굴로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기어가 할머니의 식은 몸을 어루만졌다. 눈물이 쏟아지려던 그 순간 갑자기 사내의 몸이 격하게 움찔했다. 그의 몸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순간 사내의 몸이 90대 노인이 되어버렸다. 두 눈을 부릅뜨고 쓰러진 사내의 머릿속에 중년 남자가 알려주었던 주의사항이 떠올랐다. 생명의 신은 절대적인 생명력을 줍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당신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면 반대로 그만큼 나이를 먹게 될 겁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할머니를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사내는 너무 억울했다. 자신이 직접 할머니를 죽인 것도 아닌데 생명의 신은 왜 이런 융통성을 발휘한단 말인가. 한순간에 쇠약해진 사내의 몸이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가쁜 숨을 내쉬던 사내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허탈하고 피곤했다. 할머니의 얼굴 근처에 목숨을 버릴 때 썼던 농약병이 보였다. 사내는 떨리는 손을 뻗어 병을 들고는 입으로 가져갔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그날 뛰어내릴 걸. 사내는 고통과 죽음의 순간을 기다렸다. 헌데 사내의 몸이 또다시 급변했다. 온 몸이 미이라와 같이 급속도로 말라갔다. 마치 한순간에 90살의 나이를 더 먹어버린 것만 같았다. 이미 오래된 미이라처럼 변해버린 사내는 공포에 떨었다.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목소리조차 낼 수 없어 마음속으로만 아니야 아니야를 외치던 사내가 또 한 번 있는 힘을 다해 농약을 끝까지 들이켰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다. 사내의 몸은 점점 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몰골로 변해갈 뿐이었다. 움직일 힘도 없었고 눈알은 이미 새하얗게 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아직 살아있었다. 이윽고 구급대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사내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렸다. 뭐야? 이 미라는 뭐야? 잠깐만 조용히 해봐. 이 미라 숨 쉬는 것 같은데? 들것 가져와!
사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몸으로, 마음으로 간절히 빌었다. 제발 죽여줘. 네, 요즘 세상은 돈과 젊음에 대한 집착이 좀 과하죠. 물론 안잡이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 긴 얘기 접고 다음 이야기 바로 이어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는요, 역시 김동식 작가 작품이고요. 악마의 새로운 수법이라는 작품입니다. 최 기자는 절망했다. 직장도 잃고 여자친구도 떠나고 건강까지 잃었다. 모 대기업 회장에게 밉보인 결과다. 고작 그걸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다니 허탈하기까지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서 시간만 보내던 어느 날, 옛 짐을 정리하던 최 기자는 특이한 기록을 하나 발견했다. 취재하다 관뒀던 악마 소환법에 관한 기록이다. 그때는 워낙 황당한 내용이라 건성으로 조사했지만 지금 보니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였다. 게다가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최 기자는 이 악마 소환법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면 당장 그러고 싶은 마음이니까. 어차피 할 일도 없던 최 기자는 악마 소환 의식을 해보기로 했다. 며칠에 걸쳐 모든 걸 준비했고 소환 장소인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만약 안 되면 그냥 등산이나 간 셈 치려고 했는데 정말 악마가 나타났다. 놀랍군. 아직도 소환의식을 기억하는 인간이 있었다니. 인간이 우리를 부른 게 도대체 얼마만이지? 전형적인 악마의 형상을 한 존재를 보고 최 기자는 떨었다. 하지만 곧 악마의 손짓 한 번에 평정을 되찾았다. 이런. 일단 정신이 온전해야 대화를 하지. 예. 냉철하게 자신의 머리가 회전하는 걸 느끼며 최 기자의 기자 본능이 깨어났다. 아니, 악마가 실제로 존재했었단 말입니까? 영혼을 대가로 계약을 한다는 그 악마요? 그래. 이렇게 우리를 소환한 인간들은 영혼을 대가로 우리와 계약을 하곤 했지. 영혼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가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 안 좋을 거다. 그 모든 걸 다 합한 것보다도. 최 기자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준비했던 소원을 비는 건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았다. 그보다는 이 뜻밖의 인터뷰를 계속하고 싶은 기자 본능이 더 컸다. 질문이 있는데요. 이 악마 소환 의식은 얼마나 오랜만에 치러진 겁니까? 수백 년은 됐을걸. 이 시대에는 처음이다. 그러면 악마는 인간이 소환해주지 않아서 수백 년 동안 활동을 못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다. 악마 소환법 같은 걸 우리가 아닌 그 누가 알려줬겠냐. 그냥 수많은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활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백 년 만에? 아니, 우리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 단지 그게 소환을 통한 계약이 아니었을 뿐이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탄생을 하고 유행하면서 자리를 잡았다. 그 방식으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을 손쉽게 수집하고 있었지. 최 기자의 두 눈이 커졌다. 이 시대에도 악마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사실 예전의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었다. 무슨 소원이든 들어줘야 하고 그걸 지속시키기 위해서 관리까지 해줘야 했으니까. 아무리 우수한 악마라도 많은 계약을 맺기가 힘들었지. 심지어는 천사들이 회방을 놓기도 했으니까. 그에 비하면 요즘 방식은 진짜 대단하지. 수십 배는 더 많은 영혼을 쉽게 빼앗을 수 있으니 말이다. 침을 꿀꺽 삼킨 최 기자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현 시대의 악마들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죠? 글쎄, 이 비밀을 말해줘도 되려나? 악마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쉽게 털어놓았다. 안 될 건 없지. 간단하다. 요즘 우리는 악마로서 강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산다. 그 말을 듣자마자 최 기자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다. 아,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악마 같은 놈들이 죄다 아니, 아니다. 고개를 흔든 악마는 말했다. 인간인 척하고 뭔가를 꾸미는 게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이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산다. 스스로도 자기가 인간인 줄로만 알지 악마라는 사실을 기억도 못한다. 네? 최 기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좁혔다. 그게 무슨 소리죠? 말 그대로 평범하게 한 인간의 일생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다.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학교에 들어가 친구를 사귀고 추억을 만들고 연애도 해보고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사랑을 잃는 아픔에 울기도 하고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 때도 있고 삶을 돌아보며 여유를 즐길 때도 있고 쓸쓸하게 혹은 풍요롭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정말 평범한 한 인간의 일생을 산다. 최 기자는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내가 악마라는 자각도 없이 그냥 평범한 인간의 일생을 살다가 죽는다고요? 그게 답니까? 그게 무슨 악마가 인간들에게 침투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실 악마라는 자각을 하고 살았다면 천사들한테 어떤 명분이 주어져 버려. 그건 아주 좋지 않지. 아니, 어떻게 자각도 없이 다른 인간의 영혼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무 자각도 없이 그 점이 가장 멋지고 스마트한 점이지. 악마는 기분 좋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냥 평범하게 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계약을 하게 되거든. 자, 네 삶을 한번 돌아보자. 초등학교 때부터 쭉 살면서 친구든 누구든 너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 없나? 혹은 네가 빌렸던 적은? 최 기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날 정도다. 자, 그런데 만약 네가 돈을 빌린 상대가 사실 자기도 모르는 악마였다면 어때?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그건 바로 악마와의 계약이 된다. 뭐라고요? 최 기자는 두 눈을 부릅뜨고 경악했다. 악마는 그 반응을 즐기며 말했다. 자, 들어봐라. 돈을 갚는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지. 하지만 인간들은 참 희한하더라고.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릴 때는 큰절이라도 할 것처럼 고마워하더니 갚을 때는 말이다. 자기 생돈이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거든. 오히려 갚을 때가 되면 누가 상전인지 헷갈릴 지경이 돼. 애원을 해야 그나마 겨우 받을 수 있지. 뭐 그것도 다 받는 건 아니고 말이다. 그렇게라도 받으면 다행이고. 이런 경우도 봤지. 태도가 기분 나빠서 못 주겠다느니, 기억이 잘 안 난다느니, 내가 갖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만은 기분 나빠서 못 준다느니. 학창 시절에 얼마든 사회에 나와서 빌린 돈이든 보증을 섰든 뭐든 그 돈을 안 갚고 죽는 인간들은 악마와의 계약을 어긴 게 된다. 그럼 그 영혼은 악마의 것이 되지. 최 기자의 두 눈이 사정없이 떨렸다. 아니,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고작 그런 걸로 영혼을 빼앗긴다뇨? 고작이라고? 아니, 계약이다. 애초에 빌린 돈을 갚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지만 상대가 악마인 줄 모르고 빌린 거 아닙니까? 알았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았겠죠. 아니, 아예 빌리지도 않을 겁니다. 악마는 비웃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인간이냐 악마냐에 따라서 돈을 갚고 말고가 달라지는 게 인간이란 말이냐? 악마의 돈은 떼먹으면 큰일 나니까 아예 안 빌리고, 인간의 돈은 떼먹어도 안전하니까 빌릴 수 있고. 나원 누가 더 악마 같은 놈인지 모르겠군. 아니요, 간단하다.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으면 된다. 그럼 우리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길 일은 없다. 자, 원한다면 이 이야기를 마음껏 세상에 떠벌리고 다녀도 좋다. 얼마든지 도와주지. 악마의 표정은 자신에 차 있었다.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든 말든 전혀
타격이 없을 거라는 듯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할 말을 잃고 있던 최 기자는 끝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악마한테 영혼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최 기자는 악마와의 인터뷰를 세상에 발표했다. 악마는 지금도 본인이 악마인 줄 모르고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린 그 돈이 인간의 돈인지 악마의 돈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충격적인 인터뷰가 나가고 또 악마의 힘으로 증명된 이후 세상은 바빠졌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지고 SNS로 메시지를 보내고 지인의 지인을 거쳐 수소문하고. 오랜만이야, 영미야. 있잖아, 예전에 내가 빌린 돈 말이야. 미안하다, 경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보증 때문에 너 힘들어했단 소식 듣고 나 정말 그땐 죽으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내내 마음에 신경이 쓰였었는데 너무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었어. 그때 내가 빌린 돈이 정확히 얼마였지? 네, 아주 재미난 상상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빌려간 돈 안 갚는 사람은 없어지겠네요. 한때 떼인 돈 갚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보면서 잠깐 정말 저기 전화라도 걸어야 되나 생각했던 시절이 저에게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한테 꾼 돈을 갚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미안해지는데요. 네, 다음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좀 세기 때문에 잔인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동식 작가의 역겨운 중독 치료 모임. 그래서 지금 저는 되도록 밤에는 외출하지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혹시라도 빨간 옷 입은 여자를 보게 되면은 저 자신을 자제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새벽에 잠에서 깰 때마다 정말로 참기가 힘들지만요. 그럴 때는 우리 회원님들하고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자제할 힘을 얻곤 합니다. 그렇게 벌써 몇 달째 참아내고 있습니다. 강의실 앞으로 나선 사내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로 큰 격려가 터져 나왔다. 훌륭해요, KJ! 우렁찬 박수 소리. 감사합니다. KJ라 불리는 사내는 꾸벅 인사하며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곧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다른 사내가 앞으로 나가 웃으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겠지만 토막살인 중독 피와입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반가워요, 피와. 또다시 우렁찬 박수. 나 역시 떨리는 몸을 숨기며 그들을 따라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1시간 전 나는 분명히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강의실을 찾아 들어왔다. 실수였다. 사람들의 입장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문에 자물쇠가 잠길 때 알아봤어야 했다. 여긴 절대, 결코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이 아니었다. 여기는 아직도 제가 정말 참기 힘든 거는요. 그 사람을 썰어낼 때 그 묵직한 손맛입니다.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개 돼지를 대신 썰어봤는데요. 그 손맛이 이 비명소리도 그렇고 피냄새도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사람을 썰 때는요. 여긴 살인 중독자 치료 모임이었다. 처음 상황을 파악한 나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됐다. 내 주변에 있는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살인마라니. 그들이 살인 행위를 늘어놓을 때마다 눈치를 보며 떨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알코올 중독자일 뿐이었다. 헌데 내가 그들 사이에서 이 모든 비밀을 들어도 되는 걸까? 그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되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난 필사의 연기를 했다. 그들을 따라 박수를 치고 구호를 따라 외치고 이해한다는 표정을 가장했다. 창피하지만 저번 주에는 더 이상 못 참고 또 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요. 회원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PY! 우린 다 이해해요, PY! 우렁찬 박수. 우리의 격려 구호에 PY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그런 충동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회원님들 떠올리면서 꼭 참을 겁니다. 훌륭해요, PY! 우렁찬 박수. PY가 자리로 돌아간 뒤 다른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가워요, JJ. 우렁찬 박수. JJ는 커다란 가방을 꺼내 열었다. 부끄럽지만 저번에 말한 대로요. 제가 모은 콜렉션들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JJ가 꺼낸 콜렉션들을 본 순간 난 너무 놀랐다. 잘린 머리가 담긴 병 3개가 가방에서 하나씩 꺼내지고 있었다. 내 반응에 순간적으로 주변의 시선이 모이는 게 느껴졌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재빨리 표정을 가장해 박수를 쳤다. 다행히 내 박수를 시작으로 모든 회원이 박수를 치며 JJ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JJ는 쑥스럽다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저희 지하실에 가면 더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애들만 데려와 봤습니다. 와서 보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앞으로 나가 그의 콜렉션을 구경했다. 나만 혼자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머리가 든 병을 자세히도 구경했다. 와, 상태가 정말 좋네요. 얘는 정말 예쁘네요. 작업할 때 좋으셨겠어요? 관리 잘하셨네. 이건 눈꺼풀에 호치키스 박아놓으신 건가? 이 미친 새끼들은 도대체가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인간들이지? 어떻게 사람 머리 잘린 걸 보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 이 개쓰레기 같은 미친 새끼들. 난 속으로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가 담긴 병을 바라보며 감탄한 듯 연기를 했다. 한 바퀴 구경 시간이 끝난 뒤 JJ가 말했다. 얘네들 작업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죠. 하지만 모두 1년 전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살인 중독을 극복해냈습니다. 1년 전에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아내가 늦둥이도 임신하는 바람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더군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살인 중독을 극복해냈습니다.
다들 훌륭하다며 함성과 박수를 질러댔다. 나는 미친 새끼들을 따라 박수를 치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역겨웠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극복했다고? 씨발, 그게 지금 입에서 나올 말이야? 그걸 자랑이랍시고 떠드는 JJ도, 거기 환호하는 이 미친 새끼들도 모두 다 역겹다. JJ는 자신의 극복기를 무용담이랍시고 떠든 뒤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나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신입 회원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요, 신입 회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죠. 누구 소개로 오셨을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리는 경직되어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렸다. 절대 들켜선 안 된다. 난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이 어색함을 무마하려 했었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요. 용기를 내세요.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나는 어쩔 수 없이 강의실 앞으로 나섰다. 저는 DS입니다. 반가워요, DS. 그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하며 날 바라보았다. 내게 집중된 시선을 느끼며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뭐라고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지? 내 이상함을 이들이 눈치채는 건 아닐까? 무슨 얘기를 해야 의심을 받지 않을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들에겐 신입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듯했다. 앞자리에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했다. DS는 어떤 살인에 중독돼 있나요? 궁금해요, DS!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들의 눈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지어내든 어떻게 하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칼로 죽이는 난 대충 얼버무리다가 어색함을 느끼고 말을 덧붙였다. 피 냄새가 좋아서요. 바로 신선하게 올라오는 그 피 냄새를 좋아해서.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있었다. 이해해요. 신선한 피 냄새 정말 좋죠. 그거 중독되면 벗어나기 힘들죠. PYC는 아직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아이고, 참 민망하게 저를. 그들의 공감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크게 안심했다. 그들이 믿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난 시키지도 않은 말을 계속 떠벌렸다. 주로 그 젊은 여자들 피냄새를 좋아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 아시죠? 비 오는 날에 향이 더 짙게 나는 거.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난 더 그럴듯해 보이도록 말을 지어냈다. 그래서 전 비 오는 날 혼자 다니는 여자들을 노리고요. 뒤에서 급습합니다. 주로 뒤에서 껴안은 채로 목에 동맥을 긋고는 그 여자가 바닥에 안 쓰러지게 계속 잡아둡니다. 땅바닥에 닿아버린 피는 그게 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녀 목 가까이에 제 코를 들이밀고 가장 진한 향을 맡는 거죠. 말을 하며 눈치를 살피던 나는 한 사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걸 보았다. 내 흔들리는 시선이 그와 마주쳤을 때 그가 말했다. 영화 피해 향기에 나왔던 살인마하고 똑같네. 아, 불사. 이런 멍청한. 맞다. 어디서 이런 얘기들이 술술 생각나나 했더니 영화에서 나온 살인마 나레이션하고 똑같았던 거다. 아, 어쩌지?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날 쳐다보았고 난 떨리는 몸을 숨길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다른 살인마들의 시선이 몰리는 걸 느끼며 나는 필사적으로 목소리에 떨림을 죽여 입을 열었다. 네. 그 영화가 살인범 심리를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예. 내 반응이 너무 눈에 띄었을까? 날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의 눈빛에 의심이 섞인 것만 같았다. 아니,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보고 있는 것뿐인데 나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걸까? 모르겠다. 머리가 혼란스럽다. 난 아주 잠깐의 적막도 참지 못해 다급히 말을 이었다. 저는요, 그래서 이제 더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술? 왜 술? 빌어먹을. 술만 마시면 살인 충동을 견디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아시죠? 그런 기분. 급히 외치는 내게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진심인 걸까? 그때 한 사내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DSC는 그동안 몇 명이나 죽였나요? 머리가 팽팽 돌아갔다. 몇 명이라고 해야 하지? 6명? 너무 적은가? 중독자라면 더 많아야 될까? 저는 9명 정도. 와, 대단하시네. 우와, 9명이나? 이런 씨, 너무 많이 말했나? 그럼 DSC는 주로 어디서 활동하시죠? 예? 뭐지? 왜 묻지? 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지? 이상한가? 내가 의심스러워서 저러나? 네, 저는 주로 인천에서. 난 대답을 끝내자마자 후회해야 했다. 인천? 나둔데? 빌어먹을. 인천의 살인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근데 9명이나? 인천에서 내가 모르는 사건이 그렇게 많았나? 그럼 시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다에 버립니다. 실종 처리가 되도록. 그래요? 그럼 시체를 바다까지 직접 들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 남은 흔적은 어떻게 하죠? 비에 쓸려 내려가도록.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날카로운 대답이 끼어들었다. 비로는 안 될 텐데. 미친 시발적 새끼. 눈앞이 아찔해졌다. 심장이 미친 듯 쿵쾅거렸다. 숨을 쉬기가 힘들다. 그냥 차에 시체를 실은 다음에 돌아가서 대충 좀 닦고 나머지는 비가 다 씻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날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몇 초의 시간이 10년보다도 길게 느껴졌다. 곧 그는 말했다. 정말 운이 좋은 분이시네. 그렇게 9명이나 죽이고도 안 잡혔다니. 에? 난 얼른 그 말을 받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이 살인 중독을 치료해 보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난 그들이 나에게 더 의구심을 가지기 전에 얼른 이 상황을 끝내려고 크게 외쳤다. 그러니까 제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난 과장되게 고개를 숙였다. 바닥을 내려다보는 그 짧은 순간 온몸의 핏줄이 터질 것처럼 긴장했다. 할 수 있어요, DS! 귓가에 들려오는 박수 소리에 난 크게 안도했다. 난 얼른 내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살았다. 무사 통과였다. 곧 다음 사람 얘기가 시작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TA입니다. 난 그 누구보다도 더 열렬히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쳤다. 누구도 날 의심하지 않길 바라며 제발 날 살인마 동료로 생각해 주길 바라면서 극복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아자 아자 아자자. 마지막 구호를 끝으로 모임은 해산했다. 그들을 벗어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자마자 난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씨발 새끼들, 미친 살인마 새끼들. 뭐? 우린 할 수 있다. 힘내자. 파이팅. 연병들 하고 있네, 살인마 새끼들이. 정말 역겹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새끼들. 이 사회의 암덩어리인 새끼들. 무인도에 가둬놓고 지들끼리 죽고 죽이게 만들어야 될 새끼들. 유족들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게 썰려서 영원히 고통받아 마땅한 새끼들. 저런 새끼들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중독 치료니 뭐니 떠들고 다닐 수 있다고?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 하지만 나는 신고하지 않을 거다. 비겁하다고 날 욕해도 좋다. 난 신고할 자신이 없었다. 무서웠다. 저 절대로 그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가 않았다. 난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근데 그때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다. 당신 중독치료 모임 안 나갔다며? 정말 1억이야? 나랑 정말 이혼하고 싶어? 아니 그게 내가 사정이 좀 있었어. 사정은 무슨? 아직 모임 안 끝났다니까 빨리 가봐. 어서. 빌어먹을. 난 다시 발길을 돌려 원래 목적했던 모임으로 향했다. 다행히 오는 길에 진짜 모임 장소를 봐뒀기 때문에 바로 찾아갈 수 있었다. 저기 여기가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 맞습니까? 아, 어서 오세요. 강의실에 들어가자 멀쩡한 사람들이 날 반겨주었다. 그렇지, 이런 게 진짜 모임이지.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다던 그분이에요. 저희와 같은 분이시죠? 난 소개자의 손길에 앞으로 나서서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DS입니다. 환영 박수를 받으며 난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에게 들었던 대로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나랑 같은 사정의 사람들이었다. 살인마 새끼들이 아닌 멀쩡한 사람들. 난 그들의 면면에 깊은 동질감을 느끼며 내 얘기를 시작했다. 제가 처음으로 술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은 3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실수로 제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괜찮아요, DS. 우린 다 이해해요, DS. 우렁찬 박수. 그들의 진심 어린 격려가 좋았다. 훌륭했다. 그래, 이런 게 진짜 정상적인 중독 치료 모임이지.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알고 보니 DS도 음주운전 살인마였네요. 근데 뭐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동식 작가의 소설은 왜 그림으로 치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사실화를 주로 그리던 화가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다른 것을 시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피카소 같은 사람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일반인들이 이게 뭐지? 뜻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냥 느끼라는 거잖아요. 그 색감과 구도와 굳이 뭐 작가의 그 깊은 뜻을 알 필요가 있느냐. 내가 그 그림을 보고 받은 인상, 그것이 진정한 감상이다. 김동식 작가의 소설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림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장르니까 미술은 뭐 추상이고 그래도 언어는 많이 구체적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김동식 작가의 글들은 다른 소설가에 비해서는 좀 입체파 혹은 뭐 현대 미술 사조 같은 그 현대 미술 같은 느낌으로 좀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안에는 또 나름 숨어 있는 교훈들이 다 있고 여러분 각자가 그걸 찾아보는 재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게 계몽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도 재미있었죠. 목숨을 구할 때마다 젊어지는 계약. 그런 게 있어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고는 싶은데요. 저는 별로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저는 지금의 제가 그냥 좋아요. 누구나 한때는 다 누구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전부를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정말 뭐 배신을 당한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근데요. 그 어떤 순간에도 남아 있는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바로 나, 자기 자신입니다. 음 모르겠어요. 제가 뭐 더 힘든 상황에 안 처해 봐서 배부른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있는 한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곳이다.' 뭐 그런 억지 개똥 철학 늘어놓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다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아싸녀 님이 알려주셨는데 점 하나만 찍으면 유튜브에 찍힌답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으셔도 "잘 들었네. 수고했네." 뭐 이렇게 몇 마디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댓글. 네. 그리고 쇼핑할 일 있으시면 안잡이 채널에 있는 쿠팡 타고 들어가셔서 하시면 안잡이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음. 국어라는 인생? 결국 우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리고 계시다는 보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물러갑니다.